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입니다. 저자는 앤드류 매튜, 출판사는 데이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 지금 행복하라와 10대여 행복하라를 포함한 앤드류 매튜스의 책들은 60개국에서 4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7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강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강연하면서 만화를 그리기도 한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현이 필요한가? 우리 대부분은 뒤통수를 얻어맞아야 비로소 교훈을 얻는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하던 일만 계속한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언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할까? 몸이 망가져서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이다. 우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할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을 때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을 때이다. 학교 생활을 보자. 우리가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낙제가 눈앞에 있을 때이다. 사업을 할 때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까? 청구된 돈을 낼 수 없을 때이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우는 순간은 언제인가? 고객들이 떠난 후이다. 보통 언제 신께 기도할까? 우리의 삶이 망하고 있을 때이다. 일이 틀어질 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곤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시기는 언제인가? 시련과 거절로 인해 무릎을 꿇거나 뒤통수를 맞고 난 후이다. 그제야 우리는 다짐을 한다. 빈털터리인 것도 지겹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것도 싫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무언가를 해볼 거야.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성공에서 배우는 건 적다. 실패는 아프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바로 실패했을 때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은 보통 전환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어쩌다 허를 찔렀을 때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패배자들은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지붕이 무너져도 투덜거릴 뿐이다.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변하도록 강요해야 기계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춘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연속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주는 언제나 상냥하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쇠망치가 날아오는 것이다. 시련에 저항할수록 성장하기 가장 아픈 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훈을 맞닥뜨린다. 그런데도 배우는 게 없다면 교훈은 계속해서 내려지고 또 내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신의 섭리라 여기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여기든
상관이 없다. 좋아하건 싫어하건 교훈은 계속 일어난다. 그것에 책임을 지거나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어쨌든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줄곧 주어진다. 이웃이 당신을 욕할 때마다, 영업사원이 당신을 등쳐먹을 때마다, 연인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교훈이 우리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다. 일주일 내내 절망을 느꼈다면 10중 8구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직장과 연인, 그리고 돈을 계속 잃는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벌 받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겪으면서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련을 통해서 생각이 크게 변한다.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도 목적을 갖게 된다. 어떤 경험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고 그걸 정복한다면 다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말한다. 게으른 남편과 망아지 같은 자식들만 없었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천만의 말씀.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스승이다. 코를 골고 찬장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 남편,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집 앞에 진입로에 주차하는 이웃들. 이놈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참을 한탄한다. 아내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분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연습하는 계기로 삼자. 그걸 익히는 걸 도와줄 가장 훌륭한 상대방이 집에 있지 않는가? 아내가 연습 상대가 될 수가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혼할 거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것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처만큼 당신을 화나게 하는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삶은 언제쯤 쉬워질까? 쉬워질 일은 없다. 대신에 더 능숙하게 삶을 요리할 수가 있다. 지구에 사는 한 인생 수업이란 걸 들어야 하는데 숨 쉬는 동안은 언제나 배움의 장이 열린다는 뜻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춘기만 지나면 혹은 직장만 가진다면 삶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도 미리 경고해 주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먼 발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쉬운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착실하게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인다. 자신의 집이 있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도 다니는 데다 골프도 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고 그의 집 지붕에서 물이 새며 그의 아들은 코카인 중독자이고 강도가 내일쯤 비디오 레코더를 훔쳐갈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 절대로 뭐뭐를 다 할 때까지
쉬거나 즐길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그 과정을 즐겨라. 끊임없이 물어봐라. 여기서 배울 점이 뭐지? 삶이 차곡차곡 접힌 박스처럼 늘 정돈된 모습일 리가 없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아스라이 보인다. 사람들은 사막을 기어다니다 행복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고 저기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 언뜻 보면 논리도 갖추고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이야. 하지만 아마 다음 달에는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고 고양이가 발정을 하고 친척들이 집에 와서 머무를 수도 있다.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길을 택한 이유가 보일 것이다. 선생님부터 연인, 비행기에서 만난 낯선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과거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헌책방에서 건진 책 덕분에 사고방식을 바로 세웠을 수도 있고 질병, 실연, 실패와 경제적인 위기 같은 사고들로 인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거나 열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시련은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교훈들을 배워나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언제나 또 다른 일로 이어졌음을 깨달을 것이다. 애초에 시련 속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차가 있다 보니 우리는 말하곤 한다. 이건 우리가 합의한 대본이 아니잖아요. 죄송한데요. 하느님. 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해고당한 지 6개월 정도 흐른 뒤에야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우주는 참을성이 많고 집요한 스승이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잘 본다면 인생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는다. 세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궁금해했다. 저들의 삶은 어쩜 저렇게 달콤할까? 그러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무언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작은 단추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가끔 우리는 너무도 제한적으로 사는데 그건 실수이다.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한다. 하지만 당시에 잡을 게 그것뿐이라면 그것이라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완벽히 익히고 나서 그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 걸 보자.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은 뛰어들자. 기업인 존 매코막은 친구인 닉이 어떻게 미국에서 첫 직장을 구했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닉은 이민자였다. 돈도 없었고 영어도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는 일을 지원했다. 사장과 면접을 보기 전 닉은 레스토랑 화장실로 들어가 그것을 솔로 깨끗하게 닦았다. 그러고는 칫솔을 가져가 얼룩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타일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사장은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며 궁금해했다. 닉은 저는 접시 닦는 일에 진심입니다. 이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닉은 채용되었다. 일주일 후에 샐러드 담당이 그만두자
닉에게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람들이 구할 일자리가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때마다 나는 닉과 그의 칫솔이 생각난다.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하고 선물도 많이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치자.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칭찬도 선물도 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윽고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건 떠올리지 못한다. 당신은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더 평온하다. 세상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의지력이나 자신감 또는 뇌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용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다음번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중세 연금술사들은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연금술사가 되어서 겉모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같이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 예를 들어 비행기 연착, 교통사고, 이혼, 무례한 종업원을 만나는 일 등 이러한 일들을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라고 고사를 지내야 할까? 아니다. 하지만 만일 다리가 부러진다고 해도 시련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삶이 주는 것에 더 감사함을 느낀다. 더 평온해진다. 인생이라는 버스에 탔으니까 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즉 집착은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전전긍긍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생존의 수단이자 성공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건 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절박할수록 모든 걸 망쳐버리기 십상이다. 달리 말한다면 무언가에 연연할수록 지배력을 상실한다. 대개 사람들은 돈에 매우 사로잡혀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초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절박하지 않다. 부자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돈이 생기리라고 믿고 느긋해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거의 다 써버려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거지의 입장 차이는 매우 명백하다. 전자에겐 돈을 벌 거란 믿음이 있고 후자에게는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다.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해요. 이런 말이 주는 함정에 유의하자. 일이 성사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 잊고 전진하다 보면 대개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 자연은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자연은 조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절박하면서 동시에 조화로울 수가 없다.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흘러가는 대로 두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나가자. 무언가를 받길 원한다면 줘야 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농부는 많은 수확량을 바라며 더 많은 씨앗을 땅에 뿌린다. 미소를 받고 싶다면 먼저 미소를 지어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도 나를 돕는다. 한 대를 맞고 싶다면 누군가를 쥐어박아라. 사람들에게 돈을 받길 바란다면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 생각해보자. 집착이 우리 삶으로 굴러 들어오는 복덩어리를 가로막는다면 집착의 반대말인 집착하지 않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베푼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평생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베푼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산과 베푸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려면 무의식의 세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뇌를 커다란 호두처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보자. 위쪽의 절반은 의식이 처리하고 흘러가는 생각들이 담겨있다. 아래쪽의 절반은 무의식이 있고 호흡과 소화처럼 타고난 프로그램과 걷기와 말하기처럼 창조해낸 프로그램이 섞여있다. 운전을 배운다고 상상해보자. 모퉁이에 접근할 때마다 내 위쪽 부위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오른 다리를 올려서 왼쪽으로 12cm 옮겨가서 페달을 가볍게 눌러라. 이렇게 몇 달간 의식적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보통 프로그램이 생성되어서 생각 없이도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브레이크 프로그램이 뇌의 아래쪽 부위, 즉 무의식 속에 장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숙련된 운전자는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집에 와놓고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일은 무의식이 다 했다. 어떤 의식적인 생각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이 되면 프로그램처럼 된다. 이를테면 난 항상 거지야. 이런 의식적인 생각을 수년 동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동 프로그램이 형성된다.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본인을 빈털터리로 만들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그중 다수를 차지한다. 살찌고 있어. 기억력이 나빠. 돈을 낼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 생각 없이 삶과 건강을 망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무일푼이 되거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사실 그들 스스로가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동적인 행동 패턴을 만든 것이다. 재미난 사실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알게 되면 아무도 패배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미래는 의식적인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을 훈련하면 의식적인 생각이 새로운 무의식 프로그램을 낳는다. 운전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 생긴 것처럼 더 성공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행동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 우선 말해두겠다.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이건 그것을 좋아하자.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두 가지가 충돌하는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종종 현재 상황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껴지는 일을 해야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싫어질 땐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태도를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 우리는 하는 일이 좀 더 쉬웠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이 너무 쉬우면 대개 그 일을 떠난다. 우리는 도전을 너무 즐기는 나머지 쉬는 시간에도 도전을 할 거리를 찾는다. 왜 사람들이 골프에 빠졌을까? 골프는 사람을 안달나게 하기 때문이다. 프레드가 말한다. 반복적인 일만 아니면 행복할 텐데 대부분의 일은 반복적이다. 비서는 한자 타자를 쳐야 하고 영화 배우는 한 역할이 끝나면 다음 역할을 기다린다. 모든 일은 다 반복이다. 우리가 삶의 일부에 일과 역할이란 딱지를 붙인다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셈이다. 마치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5시까지는 고통받을 예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과 역할로 구분 짓지 말고 전부 삶으로 받아들이자.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빠져들지만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100%를 다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자. 숙제를 다 해내고 최선을 다한 날 학교를 갈 때 기분은 어땠는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아갈 듯 하지 않았는가? 졸업한 지 50년이 넘었다고 해도 숙제의 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직장 상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하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스로를 위해서이다. 둘째, 세상에는 게으름과 오만함을 벌주는 법칙이 있다. 성의 없는 태도는 일을 얼마든지 망칠 수가 있다. 적당히 하려고 들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상대를 깔보는 복싱 선수, 경쟁자를 깔보는 사업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프로 정신이라고 한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며 말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겠어.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야지. 그들이라고 해서 백발백중 성공하지는 않지만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일단 시작하면 에너지와 열정이 따라온다. 뛰어들면 에너지가 생긴다. 비결은 시작에 있다. 시작에 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어떤 일도 절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 준비된 상태에서 연설을 했는가? 아닐 것이다. 수없이 다시 써봐도 아무리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도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혼 생활을 보자. 평생 결혼에 대한 준비를 마칠 날이 올까? 결혼 후에 일어날 일들에 전부 준비가 되었을까? 결코 아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그러고 나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뛰어들어라. 프레드가 말한다. 제가 실패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주세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프레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일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노력해서 준비한 다음에 정답과 확신을 구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법.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부동산을 사고 이민을 가고 새로운 일을 하는 용기를 내는지 물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최악의 일이 벌어지면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만일 대답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한다. 큰 위험이건 작은 위험이건 같은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테드는 아파트를 사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가 묻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지? 만일 답이 직장을 잃고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저축을 다 까먹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라면 그는 다시 시작하는 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아파트를 산다. 다른 예로 이하는 제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다. 그가 자신에게 묻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지? 만일 대답이 그녀가 마시던 콜라를 얼굴에 뿌릴지도 몰라. 이것이라면 그는 그 정도 대접은 익숙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 말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모험이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화를 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삶이 이래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법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왜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이다. 환경, 날씨,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뿐이다. 외부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말은 틀렸다. 24시간 동안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곧 불평할 또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다. 신형 포르쉐를 염원했더니
하늘에서 포르쉐가 떨어졌다. 뛸 듯이 기쁘다.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쇼핑카트로 차를 쳤다. 나는 이제 말한다. 이 어린 녀석을 잡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일생 동안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어떤 일에 관해서 특정한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를 사는 일이란 줄타기와 같다. 줄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오랜 시간 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개들이 일일이 모든 덤불과 꽃과 잡초와 소화전에 아는 척을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다. 몇 번이나 같은 장소여도 개는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개들은 현재를 산다. 개처럼 느끼도록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보통 딴 데로 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맛을 음미해보자. 친구와 대화하며 모든 단어를 새겨듣자. 노래를 들으며 모든 음에 귀를 기울이자. 산책하는 동안 모든 나무를 자세히 보자. 서서히 요령을 배울 수가 있다. 시간은 충분해라고 주장하자. 반복된 주장은 무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마음이 급한 경우에 되새기자. 시간은 충분해. 수피교의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은 잠든 채로 태어나서 잠든 채로 생을 살고 깨어나기 전에 죽는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의식활동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정신은 점심 메뉴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줄 위에서 오래 견딜수록 삶은 더 나아진다. 평생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해도 충분하다. 잠시 인생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자.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느님, 대자연, 혹은 짐이라 불리는 우주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말해보자. 제게 인생과 가족과 집과 친구들과 아침을 그리고 내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당신은 우리 가족을 못 봐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더 평화롭지 않은가? 우리는 괜찮지 않다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로 인해 가족과 연인, 차와 직업, 이런 것 또한 괜찮지 않다고 여긴다. 직장에서 존경받는다면, 벤츠가 있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달아날 수밖에. 매번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할수록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배워야 할 걸 배우는 중이다라고 다짐하게 된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온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봉사를 하는지를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입니다. 저자는 앤드류 매튜, 출판사는 데이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 지금 행복하라와
10대여 행복하라를 포함한 앤드류 매튜스의 책들은 60개국에서 4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7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강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강연하면서 만화를 그리기도 한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현이 필요한가? 우리 대부분은 뒤통수를 얻어맞아야 비로소 교훈을 얻는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하던 일만 계속한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언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할까? 몸이 망가져서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이다. 우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할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을 때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을 때이다. 학교 생활을 보자. 우리가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낙제가 눈앞에 있을 때이다. 사업을 할 때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까? 청구된 돈을 낼 수 없을 때이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우는 순간은 언제인가? 고객들이 떠난 후이다. 보통 언제 신께 기도할까? 우리의 삶이 망하고 있을 때이다. 일이 틀어질 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곤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시기는 언제인가? 시련과 거절로 인해 무릎을 꿇거나 뒤통수를 맞고 난 후이다. 그제야 우리는 다짐을 한다. 빈털터리인 것도 지겹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것도 싫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무언가를 해볼 거야.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성공에서 배우는 건 적다. 실패는 아프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바로 실패했을 때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은 보통 전환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어쩌다 허를 찔렀을 때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패배자들은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지붕이 무너져도 투덜거릴 뿐이다.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변하도록 강요해야 기계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춘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연속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주는 언제나 상냥하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쇠망치가 날아오는 것이다. 시련에 저항할수록 성장하기 가장 아픈 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훈을 맞닥뜨린다. 그런데도 배우는 게 없다면 교훈은 계속해서 내려지고 또 내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신의 섭리라 여기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여기든 상관이 없다. 좋아하건 싫어하건 교훈은 계속 일어난다. 그것에 책임을 지거나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어쨌든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줄곧 주어진다.
이웃이 당신을 욕할 때마다, 영업사원이 당신을 등쳐먹을 때마다, 연인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교훈이 우리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다. 일주일 내내 절망을 느꼈다면 10중 8구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직장과 연인, 그리고 돈을 계속 잃는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벌 받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겪으면서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련을 통해서 생각이 크게 변한다.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도 목적을 갖게 된다. 어떤 경험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고 그걸 정복한다면 다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말한다. 게으른 남편과 망아지 같은 자식들만 없었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천만의 말씀.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스승이다. 코를 골고 찬장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 남편,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집 앞에 진입로에 주차하는 이웃들. 이놈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참을 한탄한다. 아내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분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연습하는 계기로 삼자. 그걸 익히는 걸 도와줄 가장 훌륭한 상대방이 집에 있지 않는가. 아내가 연습 상대가 될 수가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혼할 거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것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처만큼 당신을 화나게 하는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삶은 언제쯤 쉬워질까? 쉬워질 일은 없다. 대신에 더 능숙하게 삶을 요리할 수가 있다. 지구에 사는 한 인생 수업이란 걸 들어야 하는데 숨 쉬는 동안은 언제나 배움의 장이 열린다는 뜻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춘기만 지나면 혹은 직장만 가진다면 삶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도 미리 경고해 주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먼 발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쉬운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착실하게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인다. 자신의 집이 있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도 다니는 데다 골프도 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고 그의 집 지붕에서 물이 새며 그의 아들은 코카인 중독자이고 강도가 내일쯤 비디오 레코더를 훔쳐갈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 절대로 뭐뭐를 다 할 때까지 쉬거나 즐길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그 과정을 즐겨라. 끊임없이 물어봐라. 여기서 배울 점이 뭐지? 삶이 차곡차곡 접힌 박스처럼 늘 정돈된 모습일 리가 없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아스라이 보인다. 사람들은 사막을 기어다니다 행복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고 저기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 언뜻 보면 논리도 갖추고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이야. 하지만 아마 다음 달에는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고 고양이가 발정을 하고 친척들이 집에 와서 머무를 수도 있다.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길을 택한 이유가 보일 것이다. 선생님부터 연인, 비행기에서 만난 낯선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과거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헌책방에서 건진 책 덕분에 사고방식을 바로 세웠을 수도 있고 질병, 실연, 실패와 경제적인 위기 같은 사고들로 인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거나 열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시련은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교훈들을 배워나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언제나 또 다른 일로 이어졌음을 깨달을 것이다. 애초에 시련 속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차가 있다 보니 우리는 말하곤 한다. 이건 우리가 합의한 대본이 아니잖아요. 죄송한데요. 하느님. 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해고당한 지 6개월 정도 흐른 뒤에야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우주는 참을성이 많고 집요한 스승이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잘 본다면 인생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는다. 세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궁금해했다. 저들의 삶은 어쩜 저렇게 달콤할까? 그러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무언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작은 단추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가끔 우리는 너무도 제한적으로 사는데 그건 실수이다.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한다. 하지만 당시에 잡을 게 그것뿐이라면 그것이라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완벽히 익히고 나서 그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 걸 보자.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은 뛰어들자. 기업인 존 매코막은 친구인 닉이 어떻게 미국에서 첫 직장을 구했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닉은 이민자였다. 돈도 없었고 영어도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는 일을 지원했다. 사장과 면접을 보기 전 닉은 레스토랑 화장실로 들어가 그것을 솔로 깨끗하게 닦았다. 그러고는 칫솔을 가져가 얼룩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타일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사장은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며 궁금해했다. 닉은 저는 접시 닦는 일에 진심입니다. 이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닉은 채용되었다. 일주일 후에 샐러드 담당이 그만두자 닉에게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람들이 구할 일자리가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때마다 나는 닉과 그의 칫솔이 생각난다.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하고 선물도 많이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치자.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칭찬도, 선물도 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윽고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건 떠올리지 못한다. 당신은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더 평안하다. 세상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의지력이나 자신감 또는 뇌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용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다음번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중세 연금술사들은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연금술사가 되어서 겉모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같이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 예를 들어 비행기 연착, 교통사고, 이혼, 무례한 종업원을 만나는 일 등 이러한 일들을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라고 고사를 지내야 할까? 아니다. 하지만 만일 다리가 부러진다고 해도 시련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삶이 주는 것에 더 감사함을 느낀다. 더 평온해진다. 인생이라는 버스에 탔으니까 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즉 집착은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전전긍긍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생존의 수단이자 성공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건 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절박할수록 모든 걸 망쳐버리기 십상이다. 달리 말한다면 무언가에 연연할수록 지배력을 상실한다. 대개 사람들은 돈에 매우 사로잡혀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초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절박하지 않다. 부자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돈이 생기리라고 믿고 느긋해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거의 다 써버려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거지의 입장 차이는 매우 명백하다. 전자에겐 돈을 벌 거란 믿음이 있고 후자에게는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다.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해요. 이런 말이 주는 함정에 유의하자. 일이 성사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 잊고 전진하다 보면 대개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 자연은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자연은
조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절박하면서 동시에 조화로울 수가 없다.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흘러가는 대로 두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나가자.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줘야 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농부는 많은 수확량을 바라며 더 많은 씨앗을 땅에 뿌린다. 미소를 받고 싶다면 먼저 미소를 지어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도 나를 돕는다. 한 대를 맞고 싶다면 누군가를 쥐어박아라. 사람들에게 돈을 받길 바란다면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 생각해보자. 집착이 우리 삶으로 굴러 들어오는 복덩어리를 가로막는다면 집착의 반대말인 집착하지 않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베푼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평생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베푼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산과 베푸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려면 무의식의 세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뇌를 커다란 호두처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보자. 위쪽의 절반은 의식이 처리하고 흘러가는 생각들이 담겨있다. 아래쪽의 절반은 무의식이 있고 호흡과 소화처럼 타고난 프로그램과 걷기와 말하기처럼 창조해낸 프로그램이 섞여있다. 운전을 배운다고 상상해보자. 모퉁이에 접근할 때마다 내 위쪽 부위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오른 다리를 올려서 왼쪽으로 12cm 옮겨가서 페달을 가볍게 눌러라. 이렇게 몇 달간 의식적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보통 프로그램이 생성되어서 생각 없이도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브레이크 프로그램이 뇌의 아래쪽 부위, 즉 무의식 속에 장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숙련된 운전자는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집에 와놓고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일은 무의식이 다 했다. 어떤 의식적인 생각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이 되면 프로그램처럼 된다. 이를테면 난 항상 거지야. 이런 의식적인 생각을 수년 동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동 프로그램이 형성된다.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본인을 빈털터리로 만들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그중 다수를 차지한다. 살찌고 있어. 기억력이 나빠. 돈을 낼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 생각 없이 삶과 건강을 망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무일푼이 되거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들 스스로가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동적인 행동 패턴을 만든 것이다. 재미난 사실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알게 되면 아무도 패배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미래는 의식적인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을 훈련하면 의식적인 생각이 새로운 무의식 프로그램을 낳는다. 운전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 생긴 것처럼 더 성공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행동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 우선 말해두겠다.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이건 그것을 좋아하자.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두 가지가 충돌하는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종종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껴지는 일을 해야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싫어질 땐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태도를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 우리는 하는 일이 좀 더 쉬웠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이 너무 쉬우면 대개 그 일을 떠난다. 우리는 도전을 너무 즐기는 나머지 쉬는 시간에도 도전을 할 거리를 찾는다. 왜 사람들이 골프에 빠졌을까? 골프는 사람을 안달나게 하기 때문이다. 프레드가 말한다. 반복적인 일만 아니면 행복할 텐데 대부분의 일은 반복적이다. 비서는 한자 타자를 쳐야 하고 영화 배우는 한 역할이 끝나면 다음 역할을 기다린다. 모든 일은 다 반복이다. 우리가 삶의 일부에 일과 역할이란 딱지를 붙인다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셈이다. 마치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5시까지는 고통받을 예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과 역할로 구분 짓지 말고 전부 삶으로 받아들이자.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빠져들지만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100%를 다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자. 숙제를 다 해내고 최선을 다한 날 학교를 갈 때 기분은 어땠는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아갈 듯 하지 않았는가? 졸업한 지 50년이 넘었다고 해도 숙제의 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직장 상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하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스로를 위해서이다. 둘째, 세상에는 게으름과 오만함을 벌주는 법칙이 있다. 성의 없는 태도는 일을 얼마든지 망칠 수가 있다. 적당히 하려고 들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상대를 깔보는 복싱 선수, 경쟁자를 깔보는 사업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프로 정신이라고 한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며 말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겠어.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야지. 그들이라고 해서 백발백중 성공하지는 않지만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일단 시작하면 에너지와 열정이 따라온다. 뛰어들면 에너지가 생긴다. 비결은 시작에 있다. 시작에 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어떤 일도 절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 준비된 상태에서 연설을 했는가? 아닐 것이다. 수없이 다시 써봐도 아무리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도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혼 생활을 보자. 평생 결혼에 대한 준비를 마칠 날이 올까? 결혼 후에 일어날 일들에 전부 준비가 되었을까? 결코 아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그러고 나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뛰어들어라. 프레드가 말한다. 제가 실패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주세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프레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일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노력해서 준비한 다음에 정답과 확신을 구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법.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부동산을 사고 이민을 가고 새로운 일을 하는 용기를 내는지 물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최악의 일이 벌어지면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만일 대답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한다. 큰 위험이건 작은 위험이건 같은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테드는 아파트를 사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가 묻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지? 만일 답이 직장을 잃고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저축을 다 까먹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라면 그는 다시 시작하는 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아파트를 산다. 다른 예로 이하는 제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다. 그가 자신에게 묻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지? 만일 대답이 그녀가 마시던 콜라를 얼굴에 뿌릴지도 몰라. 이것이라면 그는 그 정도 대접은 익숙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 말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모험이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화를 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삶이 이래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법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왜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이다. 환경, 날씨,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뿐이다. 외부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말은 틀렸다. 24시간 동안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곧 불평할 또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다. 신형 포르쉐를 염원했더니 하늘에서 포르쉐가 떨어졌다. 뛸 듯이 기쁘다.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쇼핑카트로 차를 쳤다. 나는 이제 말한다. 이 어린 녀석을 잡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일생 동안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어떤 일에 관해서 특정한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를 사는 일이란 줄타기와 같다. 줄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오랜 시간 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개들이 일일이 모든 덤불과 꽃과 잡초와 소화전에 아는 척을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다. 몇 번이나 같은 장소여도 개는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개들은 현재를 산다. 개처럼 느끼도록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보통 딴 데로 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맛을 음미해보자. 친구와 대화하며 모든 단어를 새겨듣자. 노래를 들으며 모든 음에 귀를 기울이자. 산책하는 동안 모든 나무를 자세히 보자. 서서히 요령을 배울 수가 있다. 시간은 충분해라고 주장하자. 반복된 주장은 무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마음이 급한 경우에 되새기자. 시간은 충분해. 수피교의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은 잠든 채로 태어나서 잠든 채로 생을 살고 깨어나기 전에 죽는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의식활동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정신은 점심 메뉴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줄 위에서 오래 견딜수록 삶은 더 나아진다. 평생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해도 충분하다. 잠시 인생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자.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느님, 대자연, 혹은 짐이라 불리는 우주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말해보자. 제게 인생과 가족과 집과 친구들과 아침을 그리고 내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당신은 우리 가족을 못 봐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더 평화롭지 않은가? 우리는 괜찮지 않다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로 인해 가족과 연인, 차와 직업, 이런 것 또한 괜찮지 않다고 여긴다. 직장에서 존경받는다면, 벤츠가 있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달아날 수밖에. 매번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할수록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배워야 할 걸 배우는 중이다라고 다짐하게 된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온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봉사를 하는지를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